영화로 읽는 책 벌써 4화 시간입니다. 와, 저희가 언제 이렇게 진짜. 이제 처음 섭외할 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제가 유튜브 엄청 찾아봤거든요. 영화로 읽는 책 하고 싶은데 어떤 분이 해주나. 근데 일단 문득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그때 진선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으면 오늘의 이 시간은 없었습니다. 근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아, 진짜 그렇죠. 엄청난 인연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기 사서가 이렇게 직접 참여해가지고 이끌어갈 행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 되게 새로웠고 되게 재밌고. 근데 물론 이제 하다 보니까 일이 많구나. 그냥 볼 때마다 그 각혈소리를 이렇게 내려와. 다른 사서들이 안 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렇지만 재밌습니다. 그래서 되게 직업정신을 투철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갑작너 스타일의 칭찬을 주고받습니다. 자, 오늘 4화의 주제는 코로나예요. 네. 전염병을 갖고 있는 영화랑 책을 이제 갖고 왔는데 제가 먼저 갖고 온 영화가 컨테이너입니다. 이게 11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그 당시 이제 네이버로 보면은 22만 명이 봤다고 해요. 많이 얼마 안 봤죠? 흥행에선 실패를 한 영화인데 실패한 이유를 또 알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11년도에는 약간 불친절했어요, 영화가.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 막 사회적 거리두기도 나오고 막 재생산 지수가 높은 감염병이다 이런 설명들이 나오는데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들 귀에 똑똑 박히지 않나요? 맞아. 저희는 거리두기만 들어도 박히니까. 그런데 11년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11년도에 봤을 때는 이런 영화가 좀 설명이 불친절한데? 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흥행에서는 살짝 못해줄 수도 있다. 그러나 왜 갖고 왔냐? 지금 29개 보기에는 너무나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갖고 왔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은 영화가 주인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주인공이 나와서 이끌어가는 영화가 아니라 수많은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모두가 주인공이에요. 어떤 하나의 큰 줄거리를 가지고서 달려나가는 영화가 아니라 각각의 이제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영화는 데이 2, 1이 아니에요. 데이 2부터 시작을 해서 데이 3, 4, 7, 10 그렇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전염병이 퍼지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거기에 대응하는지를 150여일간 동안 거의 반년이죠. 사실 영화를 보면서 느꼈는데 이 사람들은 행복한 거다. 반년 만에 끝나서.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데이 1으로 돌아가면서 나름 이제 반전 아닌 반전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그게 끝이 나는 영화인데요. 제가 스토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사실상 스토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화가. 스토리랄 게 별로 없죠. 맞아요. 그냥 이 영화는 말했다시피 어떤 전염병이 터지고 그 상황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 제가 상황들을 좀 적어왔어요. 하도 여러 가지여가지고 이게 보면은 전염병 통제를 맡은 정부 관계자가 나오고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사람, 현장에서 의료기구를 의료 시술을 하는 사람, 재난에 의해서 이제 보면 불똥이 튄 국제조사관,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기자, 고통받는 소시민 등등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건들이 그러다 되게 많아요. 이 정부 관계자 같은 경우는 이게 전염병이 생겼는데 이거를 전파를 할까 말까 괜히 또 방송을 내보냈다가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당황하기도 하고 어떤 또 프리랜서 기자는 이게 위기가 아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코타르 같은. 그렇죠. 테스트 얘기해보네. 좋죠. 전형적인 주식 초인러. 하락세일 때 나는 투자를 하겠다. 정말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되게 우리가 지금 봐서 좀 시사점이 크다고 하는 게, 국가가 혼란해지니까 마트를 터는 사람들도 나오고, 백신이 나온 다음에도 백신을 먼저 맞으려고 막 하는 그런 온갖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면은 놀라워요. 약간 예언서 같은. 아니, 근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어째서죠? 실제 일어났을 때, 그 미국을 보면, 마트 다 털고. 그렇죠. 똑같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그 사실이 생기기 전에 만든 영화인데, 너무 이 미래에 생긴 일과 거의 똑같이 영화가 되어 있어서. 심지어 박진영 돼지도 나오죠. 박지도 진짜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느낀 게. 너무 아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뭐로? 얘가 이거 관련돼가지고 전염병 책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결론이 하나예요. 코로나가 특이한 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이할 정도로 전파력이 지금 높고 그래서 그렇지
사실 우리 역사를 진짜 길게 봤을 때는 전염병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의 종류도 많지 않아요. 사실 그런 가축들 중에서도 한정적이죠. 인간한테 그런 병을 옮길 수 있는 게. 그리고 인구가 이제 밀집되는 정도, 네. 불어나면서 이제 밀집이 되니까 네. 거기 플러스 자연이 파괴되는 거 했을 때 전염병은 분명히 생길 것이다. 그것이 어떠어떠한 가축을 타고 올 것이다라는 거는 예전부터 예견이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화가 똑같은 게, 노멀 현실과 똑같은 게 이미 예견됐다는 거죠. 과거에 어떤 걸 가지고 와서 만든 건데 이게 또 현실과 그쵸. 똑같이 반복되는 느낌인 거네요. 그래서 한편으로 무서웠던 게 요즘 학자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가 끝이 아니다. 코로나가 끝이 아니고 더 독한 놈이 올 것이라고 하는데 역사에서 이미 예견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스페인 독감 그 이전에도 네, 사실 광고긴 한데 제가 지금 한책TV라고 제가 이제 도동아래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내보내는데 제가 전염병 주제를 한번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계속 알게 되는데 네, 영화가 뭐 예언으로 느껴지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사실 그래서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추천하고 또 책을 추천드리는 게 우리는 처음 겪는 고통이지만 이미 이전에 있었고 사람들이 적어놓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고칠 건 또 고치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미국에서 생필품 털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그래도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니다. 그건 뭐 정말 좀 우리나라 국민들은 좀 양반이던데요. 표현 괜찮네요. 우리나라 국민들 좀 양반이구나. 우리는 그만큼 좀 통제가 되어 있고 맞아요. 우리도 물론 힘들죠. 물론 힘들지만 정말 잘 참아내고 있구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그런 것들 정말 비교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잘한 건 잘했다. 실제로 또 못한 거라도 우리 또 반성을 하고 아 이러지 말아야겠다 생각도 하겠지만 그런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다 똑같진 않아요. 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기가 퍼지다 보니까 다 마스크 그런 게 중요한데 이 영화에서는 마스크보다는 접촉. 네, 터치. 네. 그건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왜냐면 기껏 이제 영화배우 섭외를 해놓고 다 마스크 씌워놓으면 감독 마스크 끼고 나오잖아요, 사람들. 네, 끝부분 가면서. 근데 그래서 오히려 터치를 더 중요하게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컨테이전 같은 경우는 네, 이 시국에 제가 추천하고 싶은 영화로 갖고 왔고요. 이 영화랑 같이 보면 좋을 책을 또 진선이 갖고 오셨습니다.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정말 비슷하죠. 이게 스토리도 그냥 주제가 딱 전염병이라는 주제만 있고 그 전염병에 대해서 각각이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들 이런 인물 중심으로 그려낸 거거든요. 이 소설도. 근데 그 영화도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뭐 워낙 유명한 작품인데 이번 코로나19로 더 유명해져서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이 작가를 정말 좋아해요. 애정하는 작가입니다. 네, 그 실존주의 작가 중에 최고로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바로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라는 책이에요. 근데 일단 뭐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주제가 페스트고 이 스토리 라인이 뭐 있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저는 오늘 약간 그 작가의 작가 세계나 작가의 사상들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생각해서 좀 준비를 해왔고요. 일단 작가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알베르 까미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작품이 있을까요? 이방인이겠죠? 그쵸. 네. 부조리한 이 세상에 무관심한 태도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살인을 저지르고 사형 재판을 받게 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메르소의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만 읽으면 뭐지? 라고 할 수 있어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이 작가의 철학을 조금 더 깊게 알 수 있는 책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지프 신화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실존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그 시지프 신화에 보면은 이 부조리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해를 하면 실존주의가 되게 쉽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새롭네요. 저는 페스트랑 컨테이전을 하면서 시지프스가 나올 거라 생각해가지고 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요 지금. 이 시지프라는 사람이 평생 바위 있죠. 큰 바위를
산 정상 위에 이렇게 굴려서 올려야 되는 그런 형벌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정상에 올려놓으면 다시 떨어지고 다음날 또 다시 힘들게 올려야 다시 떨어지고. 네. 근데 이건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내가 왜 이 벌을 받아야 되죠? 왜 내가 무의미하게 공을 올려야 되죠?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그냥 그게 삶 자체니까. 삶이라 무의미한 거기 때문에, 애초에. 네. 그래서, 이 알베르 까미가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삶 자체는 이미 부조리한 걸로 가득 차 있고, 부조리함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려고 뭐 애를 쓰거나 뭐 탈출하거나 막 싸워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삶이라 원래 이런 것인 걸 인정하고 끊임없이 존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냥 평생 돌을 굴려서 정상에 올려놓고 다음날 또 굴려서 올려놓고 정신승리의 이제 초보몽이죠. 네. 그렇죠. 근데 약간 조금 다른 게 조금 도전적이에요. 수용하고 해야지 즐겁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닌데 이렇게 그래 해야지 이게 삶이야. 그럼 나는 이런 부조리함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걸 또 찾아올 수 있을까? 네, 어떻게 존재를 하는 게 인간적일까라고 고민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저희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나 이 삶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지가 아니라 이 삶이 이런데 나는 그럼 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철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존주의가. 그래서 좀 되게 좋아하는데 패스트가 이 소설에서 의미하는 바가 바로 부조리함. 이 삶. 그러니까 패스트가 갑자기 어느 날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죠. 그 도시가 폐쇄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랑베르라는 신문 기자가 네. 처음에는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네, 도시를 왔다가 패스트가 터져가지고 못 벗어나가고 네. 잡힌 인물이죠. 네. 근데 처음에 막 탈출을 시도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걸 하기를 포기하고 함께 패스트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일단 누구나 갑자기 이런 나에게 예상치 못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좀 벗어나고 싶어하고 탈출하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생각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죠. 돌을 굴리지 말지 생각하지 마라. 네. 일단 네. 굴리면 된다. 돌은 굴려야 된다. 어차피 굴릴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패스트도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패스트라는 전염병이 왔지만 이걸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패스트라는 게 왔을 때 각자의 이런 사람들이 이 패스트를 대하는 태도가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고 좀 이해를 했거든요. 재밌네요. 진짜 그렇게 읽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인물 중심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 이 영화에서도, 컨테이전에서도 그 인물들이 이제 각각 자기의 삶에서 이해관계와 자신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과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개개인이 이런 삶에 갑작스러운 이런 일들이 닥쳤을 때 어떻게 맞서 싸우고 아니면 피하려고 하고 하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좀 담아내기 위해서 인물 중심적으로 담아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패스트라는 책은 이 영화는 11년에 나왔지만 이 책은 70년 전에 나왔어요. 더 오래전. 네, 70년 전에. 근데 좀 전염병이 다르긴 하죠. 이 패스트는 흑사병 설치류를 통해서 그 바이러스가 옮기는 건데 옛날에 유럽 인구의 5분의 1이 이 흑사병으로 죽기도 했고 그리고 백년 전쟁이 중단될 만큼 그렇죠. 전쟁을 중단시킬 만큼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병원에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병 때문에 사람이 없으니까 아파서 네 전쟁을 중단할 만큼 그렇게 인류에게 위협적인 전염병이었던 거죠.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굉장히 그렇죠. 많은 분들이 많았고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전염병 자체를 다룬다기보다는 전염병이라는 게 상징하는 의미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좀 공감이 갔던 인물이나 나라면 나의 삶의 태도, 내가 이런 패스트라는 이 부조리함을 대하는 태도와 좀 맞는 아니면 내가 저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인물이 꼭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주요 인물들을 제가 몇 명만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일단 주요 인물이 의사, 네, 의사. 류. 여기 이름이 류라고 나오나요? 리우로, 네. 저 리우로 번역에 나오죠. 따라서 다를 네. 건데. 제 책에는 류라고 나왔는데 이 의사는 아내를 요양 보내고 그 도시에 패스트 도시에 어머니랑 함께 살게 되는데 거기서 의사로서 패스트를 이겨내려고 그렇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직업의식이 되게 투철한 의사. 직업의식이 투철하고 되게 근데 의사여도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류라는 사람은 여기서 나는 의사로서 패스트로에 빠져있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란베르라는 신문 기자가 있는데, 패스트가 퍼진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에요. 외부인이죠. 네, 외부인인데 잠깐 왔다가 패스트 때문에 봉쇄돼가지고 그 마을을 못 벗어났는데 자기가 살던 고향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갑작스러운 이별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이 소설 속에서는 패스트가 또 막 퍼진 건 아니에요. 또 도시 다 봉쇄를 다 시작하고 네. 도시 안에서만 또 달라서 맞아요. 외부 나면 괜찮아요, 사실. 외부는 괜찮고 이 안에 사람들만 이제 고립되어서 죽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처음에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탈출하려고 막 하는데 그 류라는 인물을 통해서 감화를 받아요. 네, 가마를 받죠. 가마라는 그쵸. 단어는 생각 못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함께 맞서 싸우게 되는 그런 인물이고, 또 장타로라는 인물도 나오는데요. 이 인물은 이제 패스트의 상황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메모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들은 다 그래도 패스트라는 이 공공의 적을 맞서 싸우려고 네.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좀 반대되는 사람이 있죠. 네. 네. 코타르라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 패스트 전에는 범죄자였잖아요. 근데 패스트가 이제 생기면서 이걸 이용해서 배급 물자를 암거래하면서 이익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기뻐하죠. 우리 이번에 마스크 그런 이런 느낌으로. 것도 있었고. 그러네. 이렇게 패스트를 오히려 좋아하다가 패스트가 사라지자 이제 정신이 점점 이상해져 간 그런 인물도 있는데요. 그거 이외에도 신부님도 나오고, 네, 그리고 계약직 서기 이제 네. 조제프 그랑 이런 친구들이 나오는데, 나라면 어떤 인물처럼 이런 패스트가 왔을 때 살 것인가라고 생각을 좀 했던 사람이 있나요? 뭔가 일단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네. 여태까지 이건 4화잖아요? 네. 왠지 진선님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많은 것 같은 느낌? 책 속 인물이라면? 한번 찾아봐야겠다. 1화, 2화, 3화 지금 기억 잘 안 나는데. 있을 것 그랬나? 같은데. 제 스타일입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군요. 네. 나라면. 네, 저는- 말을 안 하면. 저는 항상 이제 소시민. 저는 항상 이제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은 독립운동을 막 해야지 마음 하면서 그냥 또 집에 가서 또 글이라 쓰고 있지 않았을까. 뼈를 죽어가는 입술에도. 그렇다고 해도 좀 인공수저로 잘 쓰면 괜찮은데 잘 쓰지 못하니까 지금 마음만 낙서 정도 하고 그래서- 있지 않을까? 그렇죠. 낙서. 굉장히 잔인하네. 낙서라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예의 바른 저희고요. 그래서 사실 대단한 사람들 많죠. 리우처럼 되고 싶고 그렇긴 한데 그랑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너무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냥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열심히 일해요. 막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 나름 영웅이긴 해요. 나는 이 사람도 끝에 갈수록 이제 막 좀 소시민들의 영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그런 면에서 보기보다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참 막 특출나지는 않는데 열심히는 해요. 자기 삶을 열심히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막 글 쓰는 것도 뭔가 저랑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저는
그런 얘기 들더라고요. 위기가 터졌을 때 막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하겠지만 나 같은 사람도 할 일이 없질 않구나. 저도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고 있지만 아니죠.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서 네. 이렇게 어떻게든 책 하나 더 전파하고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정말 이제 중대본 같은 분들이 대단한 사람이라면은 우리 같은 분들이라면은 이제 그랑 같은 그래도 뭐 그랑이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컨테이전에도 그 그람 같은 사람이 있었나요? 컨테이전이요? 컨테이전은 사실 그 아빠가 계속 저는 기억나는데 맥데이먼이 했던 그러네. 네. 비슷하다. 그냥 저도 그냥 사랑하는 이제 존재들 챙기면서 네, 챙기면서. 어떻게든 꿋꿋하게 버텨나가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치면 좀 다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컨테이전이랑. 그 항상 나쁜 놈들은 있고 그쵸. 나쁜 놈들. 항상 이제 영웅적인 사람들이 있고 막 그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죠, 있죠. 거기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죽으신 분. 그 어떻게 의료 전문가였는데 그 현장에서 뛰다가 현장에서 그쪽 가슴 아프죠. 뛰다가 마지막까지 자기가 덮고 있던 옷을 그 추워하는 환자에게 하면서 덮어주려고 했던 그런 장면들도 있고, 근데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용기가 있을까, 나에게 그런 용기가? 있으십니다, 진선님. 아닙니다. 진선님은 조르바의 삶을 살게 비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 아까 분명히 조르바 정도는 아니지 않아요? 있잖아요, 저한테. 잘못 들어가기 전에 한 얘기가 있어서. 네, 저는 근데 그렇게 좀 약간 랑베르 정도? 처음에는 좀 제 좀 탈출하고 싶고. 그쵸. 그게 인간이죠. 내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내 사람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좀 그게 장기전이 되다 보면 내가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좀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일 와닿았던 그 문장이 혼자만 행복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과연 나 혼자 행복한 거, 세상 사람들 다 불행한데 나 혼자 행복하다는 게 가능할까? 인간이라는 건 어쨌든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존재가 또 가치가 있어지는 거니까 좀 그런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주진 않았지만 그걸 중요시 한다는 걸 이 까미의 소설을 통해서 까미의 생각을 좀 읽었어요. 그래서 알베르 까미가 역시 이런 좋은 작품들을 남기려고 하는 게 좀 소명의식? 사명감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이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자기의 글을 조금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 책을 통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방인을 통해서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방인만 봤을 때 그쵸. 그런 애도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쵸. 왜냐면 여기에 인물들이 코타르는 나중에 결국 죽잖아요. 그런 인물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남들의 이익을, 남들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죽지만 좀 멋있게 사는 사람들 결국, 그리고 람베르도 멋있게 바뀌고,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바뀌고, 아까 말했던 그분 있죠. 뭐지? 그 관찰에서 쓰던 사람. 이름을 잘 모르겠고. 아니야. 잔타루. 잔타루도 어쨌든 그 보건대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글 쓰는 사람이 은근 많이 나왔어. 맞아요. 그래서 좀 저는, 이 작가분은 좀 개인적 기쁨보다는 공동의 기쁨을 더 중요시 여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니, 저 재밌어요. 일단 오늘 거는 시작하기 전에 좀 스포일러 많으니까 보신 분들을 위한 거랑 경공과랑 띄워야겠다는 생각을 한번 하고, 두 번째로는 정말 테스트를 그렇게 읽으니까 사실 저는 정말 지금 코로나랑 연결해서 갖고 왔던 거였거든요. 코로나만 생각을 하고 정말 지금 현실과 사회와 그렇게 보고 들어왔는데 작가 개인과 보고 또 들어가니까 것 같기도 하고 재밌네요. 감상폭이 되게 넓어지는 기분이라.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이 책을 소개하면서 제일 전달하고 싶었던 거는 패스트라는 게 이제 전염병, 이런 공감이 우리 현대 상황에 맞는 이런 공감뿐만 아니라 이 패스트가 의미하는 바가 부조리함인데 이 부조리한 삶이라고 우리가 쳤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조금 더 깊은 사유를 할 수 있는 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해 오신 문구죠? 문구 방금 너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는데. 네. 자연스러웠나요? 그렇다면 진서님은 이런 코로나 이 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요?
코로나 이 시국도 시국이고 이 삶 자체도 어쨌든 뭐 항상 코로나 같은 이런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이니까 저는 그냥 그럼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지? 계속 끊임없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로나에서도 최대한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하지만 내 삶은 살아가는 이런 뭐 제가 의료진이 지금 당장 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이제 코로나가 퍼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개인 방역 수칙 잘 지키고 네. 4인 이상 집합 금지하고 10시 이제 9시로 또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나요? 바뀌었는데요? 저 아직 모르고 아무튼 있었다가 좀 일찍 집에 가고 네, 주말에는 집에 좀 방콕 웬만하면 하고 벚꽃은 이제 그냥 길 가다가 가끔 벚꽃 다 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너무 빨리 진 거 아니에요? 비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일부러 그랬나 봐요. 그렇죠. 벚꽃 많이 보지 말라고. 벚꽃 나무 보자마자 제가 발로 차고 있어요. 벚꽃 떨어지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눈물 여기서 흘리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생방송이잖아. 이제 알아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고 편집 안 된다, 항상. 그럼 그냥 올리실 거잖아요. 네, 패스트와 컨테이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여태까지 이제 패스트랑 컨테이션으로 제가 전염병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지도님께서 이런 까미의 상까지 이야기 해주시면서 약간 좀 문학 작품을 다룬 콘텐츠가 된 것 같아요. 문학적으로 다루는 콘텐츠 아닌가 이거? 아니, 영화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세계문학인데요 이제. 그러네요. 저는 너무 코로나만 생각하고 들어왔던지라 요즘에 너무 머릿속에 코로나가 많아가지고 덕분에 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화에는 좀 말랑말랑한 주제를 드디어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하지만 따뜻할지는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저희는 반대로 갑니다. 그럼 저희 다음 화에 꼭 만나요. 안녕. 왠지 너무 통편집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질문은.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쳐야지. 나를 거잖아요. 안 나가, 아니. 지금 요즘 편집해요. 그래요? 네, 편집합니다. 그럼 믿어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편집할 거니까 꼭 편집 좀 해주겠지?